2004년 서울 강남.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퇴근 무렵이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유리창에 묻은 물방울 사이로 퍼졌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 끝에 머리가 멍해져 있었다. 한재민은 노트북을 덮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시계는 오후 9시를 넘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빨갛게 표시된 보고서 그리고 누렇게 바랜 명함 한 장이 있었다. 현우전자 마케팅팀 차장 한재민. 그는 잠시 그 명함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돌려봤다. 자기 이름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차장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비서 수연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응,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다. 퇴근하세요. 젊은 사람은 이럴 때라도 쉬어야죠. 차장님이 그러시면 저도 못 가죠.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창백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전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신발을 벗자마자 코끝에 낯선 향이 스쳤다. 향수 냄새였다. 이 집엔 그런 냄새가 어울리지 않았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에서 작은 불빛만 새어나왔다. 식탁 위엔 반쯤 마신 와인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재민은 그제야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왔어요. 아내 지연이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하얀 블라우스, 짙은 립스틱 그리고 말라붙은 눈가에 화장 자국. 그녀는 차분히 머리를 넘기며 앉았다. 오늘 회식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응, 일찍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TV에서는 광고 음악이 흐르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밀어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한 문장이 사무실 보고서의 결제 도장처럼 명확하고 차갑게 떨어졌다. 무슨 말이야? 이젠 당신에게 끌리지 않아. 나 알파가 필요해.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미간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연습된 대사처럼. 재민은 잠시 웃었다. 알파? 그게 뭐야? 당신은 착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난 더 강한 사람, 이끄는 사람이 좋아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다. 결국 그는 말했다. 이해해. 정말 이해해?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짐은 내일 가지러 올게.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한동안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와인병 옆에는 2번째 잔의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재민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 머리맡엔 오래된 결혼 사진이 있었다. 2 사람은 한방눈이 내리는 날 웨딩홀 앞에서 웃고 있었다. 지연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때의 약속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 문장이었는지.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박상무라는 이름이 떴다. 재민 씨, 내일 아침 본부장 회의 있어요. 아마 인사이동 관련 이야기 나올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네 이름 올라갔다더군. 축하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게. 위에는 늘 계산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그는 허공을 바라봤다. 인사이동이라니. 그토록 바라던 승진의 기회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비가 그친 거리에 먼지 섞인 햇살이 퍼졌다. 현우전자 본사 유리 건물 앞에는 출근 인파가 몰려 있었다. 각자의 커피잔, 각자의 표정.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재민 씨.
뒤를 돌아보니 윤태식 본부장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지연이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 억눌린 미소. 지연 씨 오늘부터 우리 본부로 온다네. 윤태식이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이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재미는 그 눈빛 속에서 미묘한 두려움을 읽었다. 회의실은 빛나고 있었다.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봄비의 잔흔이 흘렀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잡았다. 박상무가 속삭였다. 이번에 본부 개편으로 자네가 기획실 부장으로 가게 됐다더군. 부장이라고요? 그래. 윤 본부장 밑이 아니라 그 위다. 그 순간 재미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아래층 복도에서 지연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마치 현실을 인식한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그녀는 그가 관리해야 할 부하였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마다 묘한 울림이 있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이제 그는 그 탑 위의 사람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비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어젯밤의 립스틱 자국이 남은 와인잔이 쥐어져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박상무가 지나가며 그에게 말했다. 축하하네 재민 부장. 그는 짧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중얼거렸다. 승진은 복수가 아니다. 하지만 복수가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밤이 되자 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창밖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 명함을 밀었다. 현우전자 기획실 부장 한재민. 명함의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승진의 기쁨 대신 묘한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혼자구나. 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도시의 불빛을 따라 흘러내리며 그의 얼굴 위에도 천천히 번졌다. 그날 밤 한재민의 세상은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었다. 새로 옮겨온 기획실 부장실은 생각보다 좁았다. 사람들은 코너 오피스라며 감탄했지만 재민에게는 단지 투명한 감옥 같았다. 넓은 유리창은 강남의 고층 빌딩을 내다볼 수 있었지만 그 풍경은 자유가 아니라 감시를 상징했다. 밖에서 비치는 빛이 언제나 그를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되었다. 책상 위엔 축하 화분이 줄지어 있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익숙한 문구들이었다. 그 문장들 속에는 진심보다 생존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부장님 아침 회의 전에 서류 결제하셔야 해요. 비서 정수연이 다가와 말했다. 응 고마워요. 그녀는 신입이라 아직 긴장한 표정이었다. 재미는 그 눈빛 속에서 어딘가 낯선 따뜻함을 느꼈다. 사무실 안에는 늘 냉기가 맴돌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아직 사람의 체온이 있었다. 부장님 근데 축하드려요. 본부에서 제일 빠른 승진이래요. 그렇다더군요. 기분이 좋으시죠? 그는 잠시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낯익은 구두 소리. 서지연이었다. 새로 편성된 마케팅 본부에서 기획실로 이동된 그녀는 재민의 직속보고 대상이었다. 이제 그녀는 상사의 부하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가 그녀의 밥을 차려주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했다. 한 부장님 이번 분기 캠페인 자료입니다. 책상 위에 두세요. 네. 그녀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재미는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깔끔한 구성 익숙한 문체 그러나 페이지마다 그녀의 흔적이 있었다. 그는 일부러 시선을 들지 않았다. 자료는 잘 봤습니다.
수정 부분 메일로 정리해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고 건조했다.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재민 씨 아니 부장님. 말씀하세요. 그날 일은 미안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말이죠?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냥 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냉정하게 들리도록 발음했다. 지연이 문을 나서자 정적이 남았다. 서류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재미는 그 공기 속에서 자신이 복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버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메뉴는 늘 같았다. 제육볶음, 김치찌개 그리고 소문. 이번에 한 부장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윤 본부장 라인 아니었는데도 승진했다더라. 근데 말이야, 윤 본부장 요즘 표정 장난 아니던데? 그러게. 지연 대리도 눈치 보더라. 그들은 소근소근 웃었다. 재미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입안엔 밥맛이 사라졌지만 젓가락을 계속 움직였다. 조용한 복수는 언제나 소문보다 무섭다. 그는 말 대신 침묵으로 답했다. 오후 회의. 윤태식 본부장이 늦게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당당했고 모든 사람에게 눈짓으로 지배했다. 이번 분기 실적 기획실에서 분석 결과 나왔습니까? 재민이 일어나 자료를 넘겼다. 네, 본부장님. 예상 대비 12% 상승입니다. 좋아요. 역시 기획실이 달라졌어요. 윤태식은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감정의 기류가 있었다. 이제 당신이 내 위에 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표정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태식이 재민을 불렀다. 부장 잠깐 봅시다. 그는 회의실 옆 복도로 나갔다. 자네가 부장 된 건 솔직히 의외였네. 그럴 수도 있죠. 박상무가 밀어줬다지? 저도 잘 모릅니다. 결과가 나왔을 뿐이죠. 윤태식은 낮게 웃었다. 결과라 회사는 결과가 다가 아니야. 누가 그 자리를 지켜내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 속엔 미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다. 재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잘 지켜보시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유리처럼 투명했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으로 차 있었다. 퇴근 무렵 재미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다.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퇴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반사되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쳐다봤다. 부장이라는 글자가 아직 낯설었다. 수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퇴근 안 하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오늘은 혼자 남지 마세요. 요즘 너무 늦게까지 있으셔서 다들 걱정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줘서 고맙네요. 그냥 사람이 너무 차가워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본사 근처에 있는 오래된 여관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낡은 커튼 사이로 도로에 불빛이 스며들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지연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열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줄 몰랐어요. 이해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네요.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지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해해. 하지만 용서는 아니야. 며칠 후 회사 복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윤태식 본부장이 투자 실적 보고를 조작했다는 의혹이었다. 누군가 내부 문건을 익명으로 올렸고 감사팀이 움직이고 있었다.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보고서를 정리하며 숫자를 맞췄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다. 누가 칼을 쥐고 있는지.
회의실 문이 닫히고 윤태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지연은 그의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를 두려워하라. 밤이 되자 비가 다시 내렸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회의실 불빛에 비쳐 마치 도시 전체가 울고 있는 듯 했다. 재민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복수의 정교한 정적뿐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이 지연보다 더 냉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 맛은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6년 전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그 쓴 커피와 똑같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다만 냉정해질 뿐이지.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회사 로비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시간을 새겼다. 2004년 4월 3일 밤 11시 47분. 그는 그 날짜를 기억해 두었다. 그날 복수가 시작됐다. 아니 어쩌면 그날 인간이 끝났는지도 몰랐다. 서울 강남 여름이 다가오는 2004년 6월. 본사 로비의 공기는 유리처럼 투명하고 냉기처럼 차가웠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서로를 향해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웃음의 결은 점점 더 인조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감사실이 윤 본부장 쪽으로 들어갔대. 자료가 조작됐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누가 내부 자료를 넘겼을까?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러나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정장을 고쳐 입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에 그 늦은 야근 뒤 피곤한 미소를 짓던 한재민은 사라지고 대신 낯선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기획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요. 오늘 일정 공유합시다. 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로 향했다. 탁자 위에는 새로 정리된 보고서와 메일 출력물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 감사실 요청 자료 전달 건 윤태식 본부장 관련. 그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실적 차트의 수치는 깔끔하게 맞춰져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누락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보고서의 하단엔 그의 이름이 있었다. 작성 한재민 기획이팀. 그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한 줄을 추가했다. 자료 근거는 회계실 문서 번호 405-32를 참조함. 그 문서에는 윤태식의 비리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문서를 감사실로 넘긴 사람도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날 오후 윤태식은 본사 15층 회의실로 불려갔다. 비공식 감사 미팅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건 처형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윤태식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넓은 어깨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걸음엔 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속엔 정리 사유서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기획실 복도 끝에서 재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회의실 안의 음성이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봤다. 오후 3시 12분. 오늘로 끝이다. 5시 반 회의실 문이 열렸다. 윤태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왔다. 그 뒤를 감사실 직원 2명이 따랐다. 그의 명찰이 떼어진 채였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삼켰다. 그는 재민과 눈이 마주쳤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묘한 고개 끄덕임이 있었다. 그건 마지막 인사였다. 너는 결국 그렇게까지 했구나.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재민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태식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로소 공기가 달라졌다. 오랫동안 그를 눌러왔던 압박이 사라지고 대신 묘한 공허함이 들어찼다. 며칠 뒤 윤태식의 빈자리에 새 본부장이 임명됐다.
박상무 재민을 밀어주던 인물이었다. 그는 취임 첫날 회의에서 말했다. 이번 사태는 불행한 일이지만 동시에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기획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부장 잘 부탁합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무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기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누군가가 자라나는 법이죠. 그 말은 칭찬이었는지 경고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재민은 알았다. 그 말 속의 냉소는 승리자의 언어였다. 이제 그도 그 언어를 배워야 했다. 퇴근 후 지연이 조용히 그의 방을 찾았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 당신이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윤 본부장 일. 내부 문건 당신이 넘겼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지연 씨, 세상은 이기는 사람 편이에요. 당신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나 그땐 그냥 살고 싶었어요. 나도요. 그런데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더군요. 그녀의 눈가가 떨렸다. 이제 당신은 나랑 같은 사람이 됐네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밑바닥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연은 점점 회사 안에서 존재감이 옅어졌고 재민은 본부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본사는 재정 구조를 개편했다. 성과 중심 평가제, 라인 정리, 팀 통폐합.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졌다. 누군가는 퇴직했고 누군가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재민의 자리는 오히려 단단해졌다. 그는 점점 더 늦게 퇴근했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들도 차갑게 변해갔다. 이제 그에겐 사람의 얼굴보다 숫자와 보고서가 더 익숙했다. 어느 날 비서 수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부장님, 주말에도 회사 나오실 건가요? 그래야죠.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남아야 하니까. 가끔은 쉬셔도 괜찮아요. 쉬면 밀립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람들이 그래요. 부장님, 요즘 좀 무섭다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그게 정상이죠. 회사에서 무섭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빗줄기 사이로. 본사 로고 불빛이 흔들렸다. 재민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모든 것이 그에게 굴복한 듯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승리의 음악이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텅 빈 소리 없는 전쟁터의 잔향 같았다. 그는 자기 손을 바라봤다. 책상 위엔 윤태식이 남기고 간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서류 한쪽에 조용히 글자를 적었다. 성공의 그림자에는 언제나 시체가 있다. 그 글씨는 천천히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복수 그 자체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는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흔들렸고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빛났다. 여기까지 왔군요. 뒤에서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밤 공기 좋죠? 예.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 높이에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는 웃었다. 저는 이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박상무는 재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요, 한 부장.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회사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 희생양을 고를 뿐이에요.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묘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재민은 자주 옥상에 올랐다. 밤마다 도시의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그리고 그의 눈 아래 본사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2005년 초겨울 한풍전자 본사. 새로 단장된 본부장실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였다. 낮은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재민의 얼굴을 반쯤 덮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온기가 입술에 닿았지만 그 맛은 오래전처럼 달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발령장 기획본부장 한재민. 드디어 그는 그 자리에 올랐다. 윤태식이 한때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그러나 그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묘한 기시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문이 두드려졌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화분을 들고 들어왔다. 기획실에서 전해요. 선물이라고. 그 화분엔 행운목이 심겨 있었다. 작고 연약한 줄기 하나가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런 걸.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본부장님도요.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그의 마음엔 닿지 않았다. 고마워요. 잠시 회의 준비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화분 대신 창밖의 회색 하늘을 향했다. 행운이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곳에서의 행운은 언제나 누군가의 불행 위에 자라났다. 그날 오후 그는 첫 임원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박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한 본부장.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효율이 최우선입니다. 감정은 배제하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기가 감돌았다. 화면에 새 조직도가 뜨자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몇몇 부서가 사라졌고 그 자리엔 직제통합이라는 문구만 남았다. 그중 하나 인사전략팀. 그곳은 지연이 일하던 팀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박상무가 다가왔다. 지연 씨 팀 정리 안 하면 좋을 텐데. 이사회 결정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 한때가 문제였죠. 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박상무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좋아요. 이제 당신도 시스템의 언어를 완전히 익혔군요. 다음 날 지연이 그를 찾아왔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방 안으로 번졌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인사예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웃지도 않네요. 예전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텐데. 그때 나는 아직 사람이었으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기계죠.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그럼 나도 고장 낸 건가요?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당신은 늘 책임을 세상에 돌렸죠. 그 말엔 미묘한 비수가 숨어 있었다. 그녀가 문을 나서기 전 재민이 말했다. 지연 씨. 그녀가 돌아봤다. 이건 충고입니다. 밖에서도 사람 조심하세요. 박상무 같은 사람은 이용 가치가 없어진 순간 바로 지웁니다. 그녀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그 경고 언젠가 당신 자신에게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남기고 나갔다. 며칠 뒤 회사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감사팀에서 또 다른 감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엔 누군가가 본부장의 승인 없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표면상으론 실수였다. 하지만 재미는 알았다. 이건 경고였다. 박상무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날 저녁 그는 상무실을 찾아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본심이 드러났다.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박상무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사회는 균형을 원합니다. 한쪽이 너무 커지면 다른 쪽이 불안해지죠. 그 균형을 위해 사람을 던지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불필요한 감정을 던지는 거죠. 그는 재민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한 본부장, 당신은 지금 완벽해요. 하지만 완벽한 톱 미달바퀴는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때를 조심하세요. 그날 밤 재민은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윤태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너는 결국 그렇게까지 했구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몇 주 뒤 본사 복도에 새로운 낙서가 생겼다. 유리탑의 주인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보안팀은 범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민은 알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예언이었다. 그는 점점 회사의 소리 속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고서, 회의 통계, 계약서. 그 사이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잊혀졌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을 통째로 교체했고 성과가 나쁜 직원은 바로 다른 층으로 보냈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피했다. 그의 이름은 회사 안에서 한 냉혈로 불렸다. 그날 밤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본부장님, 윤태식 본부장님 부인 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실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가 갈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몰래 장례식장 근처를 찾아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검은 우산을 들고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재민을 향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재민은 이상한 공포를 느꼈다. 내가 곧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며칠 뒤 회사 내에서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기획본부장이 내부 감시 시스템을 무단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이었다. 재민은 그 소문을 들으며 담담히 웃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 속엔 모든 사람의 움직임, 대화, 메일 로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걸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다듬었다. 마치 스스로의 함정을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늦은 밤 그는 다시 옥상에 올랐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강 건너편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윤태식이군. 그의 웃음은 짧고 서늘했다. 바람이 불고 먼 곳에서 번개가 쳤다. 그 순간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 경보음이었다. 누군가 시스템을 강제로 열어본 것이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Access from external device location 비일 서버룸. 지연이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결국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군. 비가 점점 굵어졌다. 그는 코트를 여며쥐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다시 시작되는 싸움, 이번엔 자신이 만든 유리탑 속에서. 한풍전자 본사 지하 1층 서버룸. 그곳은 낮에도 밤처럼 어두웠다. 수백 개의 LED가 전멸하며 벽면을 푸른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재민은 천천히 철문을 밀었다.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보안 시스템의 음성이 울렸고 그는 직원증을 인식기에 갖다 댔다. 비. 한재민 본부장 접근 승인. 문이 열렸다. 찬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 속에서 지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자가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역시 당신이었네요. 그의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봤다. 이제 이런 데까지 들어올 정도면 정말로 두려운 게 없나 봐요. 두려운 건 하나뿐이에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 위를 스쳤다. 이 시스템 당신이 만든 거죠? 모든 직원의 로그, 통신 기록, 심지어 음성까지 자동 저장되게 한 회사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였어요. 아니요.
감시였죠. 통제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당신이 윤태식을 무너뜨릴 때 썼던 그 방법, 지금은 그게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재민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럼 이제 내 차례라는 건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묘하게 슬프네요. 그녀는 USB를 뽑았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윤태식 건, 박상무의 리베이트, 그리고 당신의 승인 로그까지. 그걸로 뭘 할 겁니까? 진실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녀의 손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잠겼다. 당신 설마. 보안 시스템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15분 후. 서버실의 온도가 조금씩 낮아졌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정말 이러고 싶어요?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겁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가진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이해시킬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세상은 진실에 흥미가 없어요. 진실은 언제나 피를 부르고 결국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녀는 USB를 가슴에 쥐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죠. 당신처럼 시스템 뒤에 숨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망가졌어요. 당신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엔 당신 자신도 포함됩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 씨, 이건 그냥 복수잖아요. 그럼 당신은 아니에요? 그 말에 재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간 어딘가 깊은 곳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 USB 나에게 줘요. 그 대신 나머지는 모두 덮겠습니다. 이제 와서 덮는다고요? 당신이 만든 유리탑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그 탑은 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은 수많은 사람의 피로 쌓여 있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엔 이걸 언론으로 보낼 겁니다. 그녀가 문으로 향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엔 당신 차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럼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이번엔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그녀가 나가자 재민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버의 냉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며칠 뒤 회사 안에 묘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다. 회의 도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들은 겉으론 웃었지만 그 미소엔 어떤 공포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보안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본부장님,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기획실 전임 인사전략팀 소속 정지연 씨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잡으세요. 그녀가 가진 모든 기록을 찾아서 없애버리세요. 밤 11시 재민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의 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웠다.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문득 탁자 위 화분을 바라봤다. 수연이 선물했던 행운목. 그 잎은 이미 절반이 말라 있었다. 행운이라 참 우스운 단어야. 그는 그 잎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번쩍였다. 어나너머스 메시지 유리탑은 안에서 무너진다. 그는 즉시 보안 채널을 열었다. 그러나 발신자는 추적되지 않았다. 메시지의 마지막 줄이 그를 멈춰 세웠다. 너는 윤태식이 남긴 자리에서 윤태식보다 더 윤태식이 되었다. 재민은 화면을 꺼버렸다. 그러나 그 문장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다음 날 박상무가 그를 불렀다. 이야기가 많군요. 소문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사회가 당신의 관리 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어요.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는 명목이죠.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사회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박상무는 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세상에 뒤가 없는 건 없죠. 지연입니까?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박상무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이제 도구로서의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퇴근 후 그는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철제 난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모든 게 이렇게 될 줄 알았죠. 낯익은 목소리. 그녀였다. 지연. 그녀는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다. 박상무가 날 부르더군요. 당신을 끝내라고. 그녀의 말에 재미는 웃었다. 이젠 그 사람도 날 두려워하나 봅니다. 아니요. 그냥 다음 희생양을 찾은 거죠. 그녀가 USB를 꺼냈다. 이걸 언론에 넘기면 당신도 박상무도 함께 끝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정말요? 이미 늦었어요. 유리탑은 안에서부터 무너졌으니까.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럼 왜 아직 싸워요? 아직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나 자신을.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그 눈빛에서 오래된 한 사람의 잔재를 보았다. 야근 뒤 커피를 건네던 웃음 많던 남자.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끝까지 가야죠. 그는 USB를 그녀 손에서 빼앗아 난간 아래로 던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당신, 이제 우리 둘 다 자유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그녀의 우산이 뒤집혔다. 한강의 불빛이 깜박였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보안팀에서 온 긴급 메시지. 서버 액세스 디텍터드. 로케이션 익스터널 네서크. 그는 천천히 웃었다. 지연 씨, 우리 둘 다 늦었네요. 무슨 뜻이에요? 박상무가 이미 우리를 동시에 지운 겁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 멀리서 본사 건물의 일부 층 불이 꺼지고 있었다. 서버가 차단되는 중이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낮게 말했다.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것뿐이죠. 그녀는 조용히 우산을 덮었다. 그리고 함께 빗속을 걸어 내려갔다. 그날 밤 한풍전자의 시스템이 10분간 완전히 마비되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사라졌고 그 중에는 진실도 거짓도 함께였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그것을 해킹 사고라고 불렀다. 하지만 재미는 알았다. 그건 해킹이 아니라 심판이었다. 새벽. 본사 앞 벤치에 앉은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그쳤고 공기엔 먼지가 가라앉아 있었다. 어디선가 매미 한 마리가 울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시작인가 아니면 끝인가. 그의 주머니 속엔 USB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떨어뜨리고 간 진짜 원본이었다. 그는 손에 그것을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모든 탑은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하지만 무너지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인간의 얼굴을 되찾는다. 비는 멈췄다. 그러나 한풍전자의 본사 건물 위에는 여전히 구름이 드리워 있었다. 언론은 그것을 예견된 시스템 오류라 불렀고 회사는 내부 점검 중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알았다.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붕괴였다. 그날 이후 회사의 공기는 변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귓가가 울릴 만큼의 불안이 흘렀다. 한재민의 이름은 더 이상 조직도에 없었다. 메일 서버에서는 그의 계정이 삭제되었고 출입카드도 어느새 효력을 잃었다. 그가 만든 시스템, 그가 세운 제도,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질서는 그와 함께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회사 앞에서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아니, 지금은 출입이 안 됩니다.
요원의 눈빛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명령을 어길 용기는 없었다. 그는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나도 쉬어야죠. 그리고 돌아섰다. 그 순간 발밑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발걸음도 함께 흩어지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은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수연의 웃는 얼굴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떠났지만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젠 당신에게 끌리지 않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IKA 로고가 희미하게 새겨진 가죽 소파. 그 위에서 수연은 자주 드라마를 봤고 그는 서류를 펼쳐놓고 다음 승진을 꿈꿨다. 이제 그 소파는 텅 빈 방 안에서 무게만 남은 가구에 불과했다. 책상 위엔 여전히 USB가 놓여 있었다. 지연이 남기고 간 진짜 원본. 그는 그것을 바라보다 손에 쥐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고 암호 입력창이 떴다. 입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여는 순간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 그는 결국 엔터를 눌렀다.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문서, 녹취 파일, 계약서, 스캔본이 있었다. 윤태식의 비자금 계좌, 박상무의 비밀 리베이트, 그리고 자신이 서명한 승인 기록들. 모두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결국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았군.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겁고 견디기 힘든 증언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신문 일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등장했다. 한풍전자 윤태식 전무 횡령 및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한 이사회 긴급 소집. 그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지연이군. 그녀가 결국 USB의 사본을 언론에 넘긴 것이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한재민 씨입니까?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정지연 씨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지연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오늘 새벽 서울 외곽도로에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고 핸드백과 휴대폰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녀가 그를 불렀던 옥상의 빗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다. 그날 밤 그는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는 커피를 마시며 차분히 말했다. 지연 씨는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사고로 보이진 않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혹시 박상무 쪽입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까? 형사가 메모를 꺼냈다.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모든 건 탑 안에서 끝난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직 싸우고 있군요. 며칠 동안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박상무가 임시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이 돌았다. 뉴스에서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인재라고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인재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이웃들은 그를 피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의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어느 날 문 앞에 누군가 편지를 두고 갔다. 흰 봉투. 보낸 사람 없음. 그는 조심스레 열었다. 당신이 본 건 진실의 일부뿐이에요. 나머지는 아직 탑 안에 있어요. 제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제이 지연이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녀는 탑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새벽 2시. 그는 지연이 남긴 좌표를 따라 남영동 쪽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불이 꺼진 건물 안 305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가 문을 밀자 오래된 컴퓨터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한풍전자의 내부 서버가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 벽에는 거대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침묵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지연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왜 이 흔적을 남긴 걸까? 책상 위엔 또 하나의 USB가 놓여 있었다. 그가 손에 쥐었을 때 노트 한 장이 함께 떨어졌다. 이건 마지막 증언이에요. 당신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누가 누구를 조종했는지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다만 열지 말아요. 당신이 진짜로 속죄하고 싶다면. 그는 USB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한풍전자 건물 위에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가 움직였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연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놓친 진짜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그는 처음으로 눈을 감지 않고 빛을 마주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탑은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 태어나는 또 다른 탑이 있다는 것을. 그 탑은 거짓과 욕망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과 회한으로 그리고 사람의 용서로 세워진다. 그는 USB를 품에 넣고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이번엔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그는 스스로 경찰서로 향했다. 자신이 승인했던 모든 부패의 구조를 고백하기 위해. 그리고 한 시대의 침묵을 끝내기 위해. 유리탑은 무너졌다. 그러나 그 잔해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며 공기를 갈랐다. 한재민은 그 소리를 세며 앉아 있었다. 손목에 찬 수갑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다.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한풍전자 기획본부장 시절 리베이트 및 승인 서류를 직접 결제하셨습니까? 예. 그 과정에 윤태식 전무 박상무가 관여했습니까? 예. 당신도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까? 예. 대답은 간결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조사관이 눈썹을 찌푸렸다. 보통 이런 경우 본인 책임을 줄이려 하던데요. 이제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는 잠시 웃었다. 유리탑을 세운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마지막 돌은 제가 내려놔야죠. 그의 자백은 곧장 언론으로 흘러나갔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재벌 2세 부패 사건의 내부 폭로자를 다뤘다. 한재민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공범에서 증언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중은 냉정했다. 댓글창엔 욕설과 조롱이 쏟아졌고 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누군가는 그를 위선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늦은 정의의 불씨라 불렀다. 그는 구치소의 좁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의와 위선의 차이는 아마도 타이밍의 문제겠지. 한편 지연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이었다. 경찰은 그녀의 사라짐을 실종 사건으로만 처리했지만 재민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구치소 면회 요청이 들어왔다. 면회자 이름 정지연. 그는 숨을 멈췄다. 잠시 후 유리벽 너머로 그녀가 나타났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살아 있었군요. 그쪽도요. 지연은 잔잔히 웃었다. 당신이 자백했다는 기사 봤어요. 그거 나름 감동적이더군요.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이죠. 그 편지요? 열었어요? 아니요. 그건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잘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 안에는 내가 끝까지 들키지 않으려던 마지막 조각이 있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폭로한 건 진실의 절반이에요. 나머지는 박상무가 아니라 그보다 위층에 있는 사람들 얘기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사회? 그 이상이에요. 한풍전자는 한 기업이 아니라 체계 그 자체였어요. 누군가의 사유화된 권력의 기계. 당신과 나 모두 그 부속품이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그 기계는 멈췄어요. 당신이 멈춘 게 아니라 당신의 죄가 멈추게 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어떻게 되죠? 난 곧 떠날 거예요. 외국으로. 내가 가진 자료는 국제 언론으로 넘길 예정이에요. 위험할 겁니다. 이미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그 위험을 끝내야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여전히 내게 부속품이 아니에요, 재민 씨. 당신이 선택한 이 고백, 그건 내가 감히 할 수 없던 용기였어요. 그녀가 돌아서자 유리벽에 비친 그의 얼굴이 조금은 인간적으로 변해 있었다. 눈동자 속의 불빛이 작게 떨렸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희미한 구원이었다. 며칠 뒤 한풍전자 본사 건물 앞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서버실 일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테러라고 떠들었지만 재민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건 지연의 마무리였다. 그녀는 그 탑의 마지막 심장을 꺼버린 것이다. 이사회는 긴급 해체되었고 남은 임원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다. 박상무는 도피 중 체포되었고 윤태식은 구속 직전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모든 게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재민의 가슴 한구석엔 이상한 공허함이 남았다. 그는 간방 안에서 종이를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다. 첫 문장은 이랬다. 유리탑은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졌지만 그 잔해 위에 피어난 건 용서였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원고를 완성했다. 그것은 자신의 고백이자 지연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1년 뒤 그는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임시 석방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가 나와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인사동 골목으로 향했다. 거기엔 오래된 출판사가 하나 있었다. 그는 그곳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편집자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한재민 씨? 네. 이 원고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편집자는 봉투를 열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리탑의 그림자 한 인간의 고백. 편집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실제 이야기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명은 빼주세요.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탑이 세워지지 않길 바라는 기록입니다. 편집자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이건 불편할 만큼 진실하네요. 좋아요. 출간하죠. 몇 달 뒤 책은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은 그 책을 두고 논쟁했다. 자기 미화다. 그래도 고백이 필요했다. 지연이라는 인물은 실존했을까? 하지만 재민에게 그런 평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책이 나오는 날 조용히 한강변을 걸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출간했네요. 그는 놀라 뒤돌았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짧은 머리, 낯선 미소. 지연. 이젠 이름으로 부르지 마요. 우린 서로의 그림자였으니까.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 됐어요. 이 탑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당신은 이제 어딜 갑니까? 불타버린 곳에는 새싹이 자라죠. 그걸 지켜보러 가요. 그녀가 돌아서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놓고 간 작은 USB가 남았다. 그 안에는 짧은 영상 하나가 있었다. 영상 재생 중. 불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빛으로 옮겨질 뿐이다. 기억하라. 탑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다시 태어났다. 화면이 꺼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강가에 서서 USB를 조용히 물속에 던졌다. 은빛이 잠시 반짝이다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하늘 위로 붉은 석양이 물들었다. 그 빛은 마치 불꽃처럼 한 시대의 마지막 장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났군요. 탑은 무너졌지만 인간은 그 잔해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불꽃은 언제나 다음 세대의 빛이 된다. 서울 한강 이남의 재개발 구역. 10년 전 한풍전자의 본사가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거대한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서 있었다. 이름은 유리정원 글래스 가던. 한때 권력과 탐욕의 상징이던 그 땅 위에 이제는 시민들의 발걸음과 웃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개관식이 열리는 날 하늘은 옅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한재민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입구 앞에 섰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손에는 오래된 시계가 하나 들려 있었다. 그 시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세상을 뒤흔든 이름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저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를 바라보았다. 투명한 유리로 만든 기둥, 그 안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탑은 무너져야 비로소 하늘을 본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된 불씨가 다시 일었다. 그 문장은 분명 지연의 손끝에서 나왔던 것이다. 행사장 안에는 각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새 시대의 CEO, 사회운동가, 젊은 기자들. 그들 중 누구도 한풍전자의 그림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건 좋은 일이었다. 저기요.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가 돌아보자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혹시 한재민 선생님이시죠?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젠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여쭙고 싶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대학에서 윤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졸업 논문 주제가 기업의 참여와 회복의 가능성인데 선생님의 유리탑의 그림자를 읽고 어쩌면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건 고맙네요. 하지만 구원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걷는 일이죠. 그녀는 머뭇거리며 녹음기를 켰다. 혹시 지금 그 탑이 무너진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서서히 내려왔다. 그 빛은 잿빛 콘크리트를 스치며 은은한 금빛으로 번졌다. 탑은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졌고 인간의 두려움으로 지탱됐죠. 그리고 결국 인간의 양심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무너진 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 잔해 위에 새벽이 오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녹음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부디 이 세대는 같은 탑을 짓지 않기를. 그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다. 그는 강변 쪽으로 걸어갔다. 예전에 탑이 있던 자리엔 인공호수가 생겨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물결을 바라봤다. 그때 낯익은 개 한 마리가 다가왔다. 목줄도 없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듯 자유로웠다.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디서 왔니? 개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는 문득 오래전 지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불타버린 곳에는 새싹이 자라요. 그 말처럼 지금 이 자리에는 새로운 세대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유리정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원룸에서 조용히 글을 썼다. 그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원고가 펼쳐져 있었다. 제목 불꽃 이후.
그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다. 용서란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며 더 이상 담지 않으려는 의지다. 나의 탑은 무너졌지만 그 잿빛 아래에서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잔잔한 빗소리가 들려왔다. 비 냄새 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희미하게 녹아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 편해졌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지영과 재민이 함께 서 있었다. 한풍전자 옥상 해질녘의 풍경.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그의 눈빛은 아직 순수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바깥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그 반짝임이 마치 한때 유리탑 꼭대기에서 반사되던 빛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빛이 누군가를 눈멀게 하지는 않았다. 그저 길을 비춰주는 작은 등불처럼 잔잔히 흔들릴 뿐이었다. 몇 주 뒤 불꽃 이후는 작은 독립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대형 서점에는 깔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그 책을 찾았다. 누군가는 위로를, 누군가는 반성을, 누군가는 다음 세대의 길을 그 안에서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건 그가 의도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유리탑처럼 이제는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봄이 왔다. 그는 새로 조성된 유리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놀고 젊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웃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날이네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짧은 머리, 낯익은 눈빛.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지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 정원 위를 비추며 반짝였다. 그 빛이 그녀를 감싸듯 흐르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속삭였다. 그래요. 불꽃은 사라지지 않죠.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푸른 빛이 스며들었다. 그건 마치 무너진 탑 위로 새벽이 내려오는 순간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탑이 무너지고 인간이 남는다. 그게 바로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이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새벽은 늘 잿빛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빛이 하늘로 번지는 순간 인간은 다시 한번 자신을 용서한다. 봄의 서울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도심의 빌딩숲 사이로 벚꽃이 피었지만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피로에 젖어 있었다. 한재민은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 안에는 사직서와 3권의 책이 들어 있었다. 유리탑의 그림자, 불꽃 이후, 그리고 회사란 이름의 인간극장. 모두 그가 썼고 이제는 작은 출판사서가 한켠에서만 찾을 수 있는 책들이었다. 그는 종로에 있는 한 신생 기업의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응 컨설팅 사람과 조직을 잇다. 안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노트북을 든 채 회의를 하고 벽면에는 윤리 경영 세미나, 공정 인사 프로젝트 같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한때 그가 버텼던 한풍전자의 회의실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여기에는 서류의 냄새 대신 커피와 대화의 냄새가 있었다. 한 이사님 오셨네요. 비서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는 여전히 이사님으로 불렸지만 그 호칭에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다. 회의 준비는 다 됐습니까? 네, 임원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지 않은 방, 하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공간이었다. 탁자 위에는 종이컵과 간단한 다과 그리고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는 바로 정수연, 과거 한풍전자의 비서였던 그녀였다. 이제는 이응 컨설팅의 대표였다.
그녀가 그를 보고 반갑게 웃었다. 오늘은 제가 발표합니다. 주제는 리더십의 회복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말이 시작되었다. 10년 전 우리는 한 회사를 잃었습니다. 탑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흩어졌죠.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과가 아닌 사람, 권력이 아닌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했다. 과거 그가 한때 잃었던 신념의 음색이었다. 그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이제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복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복수보다 훨씬 먼 곳에 도달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밖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도로에 불빛을 반사했다. 정수연이 다가왔다. 이사님, 오늘도 원고 쓰실 건가요? 그렇지. 이번엔 조금 다른 책을 써보려 해요. 이번엔 어떤 주제예요? 그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번엔 복수가 아니라 후회에 대한 이야기. 후회요? 그래요. 복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후회는 사람을 조금은 인간답게 만들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책 제목으로 써도 좋겠네요. 그는 웃었다. 그래요. 후회의 기술이라도 해볼까요?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한강변을 걸었다. 하늘은 맑았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버스킹의 기타 소리,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여의도의 유리 빌딩들. 그 유리벽들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 그는 그 탑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볼펜으로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오랫동안 탑을 오르려 했다. 그러나 진짜 높이는 위가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 있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짐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강을 바라보았다. 한참 뒤 누군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돌아보았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예전보다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여길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강을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흰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당신에게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서지연 마케팅 팀장 한풍전자. 이름 옆에는 그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인간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은 결국 나보다 강했어요. 아니요. 그냥 오래 버텼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일어섰다. 이제 나도 내려가야 할 시간이에요. 지연 씨. 그녀가 돌아봤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는 봄비가 내리는 한강만이 남았다. 며칠 후 그는 출근 대신 작은 서점으로 향했다. 그 서점은 유리정원 옆에 책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카페처럼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낸 책 코너 앞에 섰다. 유리탑의 그림자, 불꽃 이후 후회의 기술. 세 권의 표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책을 한 권 뽑아들었다. 표지 안쪽에는 누군가가 남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회사가 아닌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그 메모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 이 책이 등불이 되는구나.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계산대에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제가 쓴 책이에요. 그냥 두세요. 점원이 놀라며 웃었다. 진짜 작가님이세요? 그냥 옛날 회사원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점 문을 나섰다. 그날 밤 그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썼다. 탑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남았다.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믿을 이유를 찾고 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는 슬픔도 후회도 복수도 없었다. 그건 그저 삶의 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어. 이게 진짜 결말이지. 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한 장 그의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는 그 꽃잎을 손끝으로 집어들었다. 햇살이 그 위를 비추며 투명하게 빛났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알았다. 탑은 사라져도 그 탑을 세웠던 인간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봄날의 회의실 그 끝에서 나는 비로소 인간이었다.